안녕하세요. 사례 강의 초반부에는 프린트로 나올 겁니다. 책 완성되기 전까지는 매회 수업 시간에 해당 부분 프린트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사례 내용에 앞서서 답안 작성 요령을 먼저 잡고 갈게요. 이 요령으로 우리 사례 강의만이 아니라 기초 GS, 실전 GS 전부 다 그렇게 할 거니까 누적 연습하시면은 많이 편해질 겁니다. 프린트의 2페이지. 문제 1, 1번 설문일의 해결. 1번 문제 요지. 여기 이제 정답과 묻는 바를 버무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법학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목차입니다. 현재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그것을 결론을 잡아서 해결한다. 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문제요지라는 목차를 안 쓰면 안 돼. 근데 이걸 쓰라고 했더니 설문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채점하시는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이 설문하고 똑같이 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점수를 주냐.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건데 자신의 문자가 하나도 없잖아.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을 했지.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갖고 자세하게 쓰기라는 아직 수험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정답을 써버리면 맨 마지막에 결론하고 또 겹치잖아. 그러니까 그걸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정답과 묻는 바를 버무려라.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선택 발명 문제입니다. 선택 발명의 진보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요지를 선택 발명의 진보성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게 그거야. 묻는 바하고 똑같이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점수를 주냐는 거야. 그렇다고 안 쓰면 또 안 받는 거잖아, 점수를. 쓰되 점수를 받을 걸 쓴다는 게 이게 묻는 바하고 중보. 제가 모든 사례집하고 모든 기초 GS하고 모든 실전 GS를 이렇게 쓴 건 아닌데 이거 제일 만만해. 그건 뭐냐면 구성의 곤란성 인정 여부에 따라 효과 현저성이 참작하는 판례 태도를 살핀다. 저희가 그저 판례 심화 강의에서도 배웠지만 선택 발명이라는 게 구성의 곤란성이 있냐 없냐에서 없으면 이제 효과 현저성이 있냐 없냐로 가잖아. 이걸 정답 친 거야, 이게. 그리고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이거 제일 만만해. 뭔지 알겠어요? 정답을 치되 이런 정답을 언급한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이게 묻는 바와 정답을 버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기계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을 한번 좀 해보세요.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 쓰기 시작하잖아. 거기서도 계속 보여드릴게. 문제요지. 얘는 배점은 이때 배점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줄 정도로 작성하면 되고 초반부에는 얘를 굉장히 길게 씁니다. 이거 막 5줄, 6줄 쓰게 되는데 괜찮아. 그러다 보면은 그게 발전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길게 쓰는 거 계속 쓰다가 나중에 자신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점차 간결하게 될 거니까 편하게 한번 일단 써보세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한 줄 정도로 좀 짧아야 됩니다. 2번
의의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 이게 논술 답안지예요. 그 레인지 큰 것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바의 결론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이 답안인데, 예를 들어 선택발명 예를 들자면 우리 판례 심화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구성의 곤란성이 있냐 없냐, 없으면 이질적 효과나 양적 현저 효과, 효과의 현저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걸 땐 정성적 기제만 쓰면 충분하고, 이건 정성적에다가 정량적 기제까지 있어야 된다. 이게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출제했다고 봐요.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명세서에 정성적 기제와 정량적 기제가 써 있어야지 양적 현저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지 진보성이 인정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진보성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이게 결론인데, 제일 앞에 목차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가는 거야. 이쪽. 여기는 선택 발명으로 잡는 거지. 선택이라는 것은 이걸 다 아우르는 쟁점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의의를 그 문제와 관련된 정답의 제도를 써라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그게 이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 정답과 관련된 제도가 이거거든. 뭔지 알겠어? 선택 발명이란 건 이쟁점도 있어. 이쟁점도 있어. 이쟁점도 있어. 그걸 다 아우르는 게 여기라고. 거기를 의의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의 태도를 여기 중간에 또 잡는 거고, 마지막 결론은 이거 잡는 거야. 정성적과 정량적 기제가 있어야 양적 현저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양적 현저 효과를 주장할 수 있어야 진보성 인정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포인트 되는 부분을 잡는 거야. 이게 의의입니다. 근데 저 의의라는 게 정확한 정답이 있진 않아요. 얘가 결론이라고 치면 이거와 연관된 의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약간 벗어난 의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의는 다양하게 쓰면 되는데, 정답에 나오는 단어하고 연관된 거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야. 이건 뭔 소리인지 나중에 또 문제 쓰다 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우선권 주장을 의의를 칠지, 아니면 뭐 피시티를 의의를 칠지, 자기주장을 의의 칠지, 다양하게 칠 수가 있거든. 가장 상위 개념이다 보니까. 그거 정답 없어. 괜찮아. 최대한 정답과 연관된 절차, 권리, 제도의 의의 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거 내가, 이거 또 나온다. 그 문제 유형을 절차, 권리, 제도로 나눠놨지. 제도나 절차나 비슷한 건데, 권리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올해의 기출문제는 안 나왔네. 갑을병의 법적 지위를 서술하고 그들이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서술하시오. 이런 거 나오거든. 이게 민법적 문제야. 민법적 문제가 일반적인 우리 사례제 핸드북에서 공부하는 문제하고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거 다시 연습을 해둬야 되는데, 진행하면서 잡아드릴게요. 의의는 2줄 정도로 작성한다. 그 다음이 3번부터가 메인이지. 사실상 우리 내일이 이제 정채호 교수님 특강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께서 가장 많이 채점을 하고 가장 많이 출제하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답안지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면 참 좋은데, 답안지라는 게 교수님들도 이제 다들 이제 한계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5분 이상, 10분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답안지에 거의 한 3분 아니면 뭐 그 미만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문제유지의 목차가 있는지랑 그냥 판단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정답을 잘 쳤는지 이거 보고 쑥쑥 넘어가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판단 기준 같은 경우는 내가 또 공식화해 놨어요.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건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사람이다 보니까 채점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목차나 쟁점을 눈에 딱 띄게 해야 되거든. 이거 오늘도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잡아라. 5점 당일 목차로. 3점짜리야, 4점짜리야, 5점짜리야. 판단 중에 하나구나. 하나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6점짜리야, 7점짜리야, 8점짜리야. 판단 기준 두 개 써있구나. 저게 목차에 뭐가 됐건 두 개 잡아내. 그 다음에 10점짜리, 11점짜리야. 판단 기준 세 개는 써야 되겠구나, 잡는 거. 그래서 만약에 11점짜리인데 판단 기준 하나 쓰잖아? 점수 못 받게 되는 생각도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단연간 2차 강의를 해온 경험으로서는 저것이 100점은 아니야. 하지만 60점에 최적화된 코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박사로서 제자로서 가르치는 최적화는 아니야. 절대로. 저거는 꼼수기 때문에. 그러나 합격에 있어서 수석을 노려볼 수 있는 60점에서는 저게 최적화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5점당 1목차로 공식화하세요. 다만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게 묻는 바 문제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수님에 따라서는. 좀 꼼꼼하신 교수님은 선택 발명의 의의를 밝히고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눈 이유를 설시한 후 구성의 곤란성이 없을 때 진보성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서술하시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묻는 바대로 목 찾아봐야 돼. 의의 하나 잡고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 거 없는 거 나눈 이유 잡고 그 다음에 구성의 곤란성이 없을 때의 진보성 인정 요건. 그럼 그렇게 세 개 잡아야 된다고. 그게 4점이 됐건 5점이 됐건 10점이 됐건 12점이 됐건 묻는 바 문제는 묻는 바대로 목 찾아봐야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서 고민할 게 없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받자마자 처음에 하는 게 그 목차 잡는 거 이거 저 개괄한단 말이에요. 개괄할 때 가장 스트레스 잡는 게 막 예를 들어서 7점짜리 나왔어. 그럼 이거 두 개 잡아야 될 거야. 근데 내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로 하나를 더 채우지?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 묻는 거 문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외 문제 잘 출제가 안 돼. 이게 목차 몇 개 잡을 수도 없는데 15점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유명한 학설이 있을 때 그때는 잡을 목차가 적은데 배점이 생각보다 길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은 미리 잡아드릴게. 이거 유명한 학설이니까 이거 유명한 학설이니까. 제 사례자인들 보기에 내가 유명한 학설이라는 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나온 학설은 없고요. 일본에서 건너온 학설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것 중에 유명한 건 제 사례자인들 단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혹시라도 100점이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목차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학설 판례 검토로 쓰시면 됩니다. 내가 다 잡아드릴게. 저 예외는 몇 개 없습니다. 소수 적어두시면 돼요.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법과 판례 쓰는 거예요. 그 정답을 바로 적용시킬 기준점 잡는 겁니다. 가번 법문제은 법령의 태도 쓰는 거예요. 정답과 연관시켜서 적으면 되고요. 이것도 교수님마다 말씀이 많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논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거고 거기에 문제 요지를 쓰는데 교수님께서 주신 그 설문하고 똑같이 써. 그럼 참수 안 준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 판단 기준을 쓰는데 법조문을 써 있는 거 똑같이 써. 그러면 그거 싫어하시는 교수들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건 자신의 견해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쓰라는 걸 되게 강조하시는 교수님들이 가끔 있어갖고 약간 법조문 같은 경우도 자신의 견해를 반영해서 변형될 것을 요구하는 교수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정답과 연관시켜서 써라. 법조문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답하고 관련된 부분을 하이라이트 좀 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계속 제 답안지 보면 뭔지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목차 항상 두 개 쓰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 판단 기준 할 때 법문제은 법령의 태도, 판례 문제는 판례의 태도를 쓰게 되는데 개정법 같은 경우는 꼭 두 개 써주세요. 국법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제일 좋아하시거든. 제가 1차 때도 너무 강조했지만 교수님들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비교라 그랬잖아. 대비라 그랬잖아. 그게 이제 1차 시험용으로는 법조문과 법조문 대비하고 그런 거고 2차 시험용으로는 뭐 제도와 제도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박사 코스로는 미국 판례 태도와 한국 판례 태도를 대비하고 그렇게 가거든. 그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면 계속 이 지재권 쪽은 미국 판례 공부하게 돼요. 거기가 나름 선진국가라고. 민사소권 저번에 말씀드렸죠. 독일 거 공부하게 되고. 비교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법대에서 무조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국법과 개정법이 있으면 비교를 하면서 같이 써주세요. 저거 모든 국법을 알 필요는 없고 유명한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내가 다 하이라이트 해드릴게. 그 다음에 판례의 태도는 가끔 가다가 특허법원하고 대법원하고 입장이 갈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이 중요한 거 몇 개 있거든요. 내가 잡아드릴게. 특허법원에서는 O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X라고 했다. 몇 개 있어. 그거 잡아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 판례노트 핸드북에는 좀 요약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좀 고득점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판례노트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두꺼운 걸로. 거기는 사항까지 더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국법, 원심까지도 내가 자세하게 쓰는 것들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참고하시는 분들은 판례노트 핸드북을 판례노트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판례노트 안 본다 하더라도 내가 사례제 핸드북이나 이런 데서 다 중요한 쟁점들은 잡아드릴게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지. 얘하고 똑같이로. 구판례하고 전화업체 판례. 이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쟁점들. 저거 전부 다 사례제 핸드북에 있으니까 법과 판례에서 결론의 변화가 된 것은 따로 목차 잡고 깍깍 써주세요. 정말 좋아하십니다. 교수님들께서. 가번 법령의 태도 정답과 연관시켜서 적는데 개정법은 국법과 현행법을 함께 작성해서 비교한다. 비교가 말이야.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비교까지는 안 해도 돼. 이거 제가 비교하면 제일 좋다고 해서 비교를 하는데 제가 봐도 논리적이지 않은 시각에서 비교한 문장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오히려 좀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거든. 교수님께서 시험에 채점에 시간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 써서 야 이거 다음부터 읽기 싫다 이렇게 될 수 있어.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교는 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못 하시겠으면 그냥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으로 그냥 다 암기하고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까지 써도 괜찮습니다. 창의적으로 안 가도. 말씀드리지만 수험 생활에서 목적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제가 1차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행동이 뚜렷해집니다. 지금 목적은 수석이야. 그러니까 수석 합격이라고 1등이라고. 1등은 특허에선 60점만 나와도 돼. 그러니까 100점 목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논문 쓰는 게 목표가 아니야. 60점만 받자 이거야. 60점 반타작이잖아. 반타작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만 하자 이거야. 그래서 비교라는 게 100점 가려면 자신의 견해를 완벽하게 자신만의 문장으로 다. 자신만의 문장이 아니면 그게 표절이야. 표절은 난리 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60점을 가지고 내 문장만 쓰라고. 그래도 무조건 됩니다. 이 시험장에서는 법령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번호 언급하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잘 모르는 좋은 번호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난 좋은 번호 언급 안 했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깎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제 생각인데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하시고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거나 하시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뭐 갔다 오셨겠지만 미리 중요 법정을 좀 접어놓거든. 이렇게. 잠깐만 이거 접어놓으면 되나? 나 이거 좀 또 안 되는 행위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지금 첫 강의이기 때문에 오픈 강의인데 이거 접어도 되나요? 만약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하지 말라는 거를 강사가 가르쳤다고 하면 그 신문기사 나오지 어떡할 거야 그거.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다. 네. 법조원. 그 다음에 남은 판례의 태도. 스텝 1. 정답과 연관시켜서 판례의 결론 위주로 요약해서 정답. 이것도 그러니까 얘기가 많아요. 모 대학교의 어떤 교수님께서는 판례 문구 그대로 8줄로 다 적어라. 난 그래야지 엄청난 점수를 주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첫 번째, 8줄 언제 외우냐?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논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에 대해서도 논문이라면은 정확하게 판례 문구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입장을 쓰는데 이거는 그걸 같이 버무려야 된다고 한정된 페이지인데 자신의 견해가 들어간 판례의 태도를 서술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판례 문구 그대로 조사까지 똑같이 해서 외우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그게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또 그것만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뭐 들었지만 하시되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야 언제 이거 8줄 하나하나 똑같이 외우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제 사례제 핸드북에 요약해 놓은 거 그대로 그냥 외우세요. 그거 다 2줄 미만으로 다 해놨거든. 판례 내용을. 그 정답 위주로 버무리는 거야. 이런 것들도 한 3줄 4줄 됐었잖아. 우리 그 판례 심화 강의에서. 그걸 갖다가 그냥 구성의 곤란성이 없을 때에는 양적 현저 효과가 있을 때 선택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변형시킨 거 내가 2줄 미만으로 다 해놨어. 그거 먼저 외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걸 외우고 다 외워졌다. 그럼 그 다음에 판례 원문을 한번 외우는 걸 시도를 해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목표인 100점이 아니라 60 목표에서는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 정답과 연관시켜서 자신의 견해로서 판례의 결론을 위주로 요약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물론 이제 내일부터 메일 쓰기를 할 거지만
판례를 갖다 우리가 판례 심화까지 했는데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결론이 완전 핀트가 어긋나는 문장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가 좀 잡아드릴게.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 괄호 열고 사례지 핸드북이라고 써는 것은 방금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두 줄 명한자리를 먼저 외워서 그걸 다 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판례노트 핸드북에 있는 원문 그대로 써라. 그걸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2. 여기 있네. 암기가 가능하다면 그 사례지 핸드북 다 외웠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암기가 가능하다면 판례의 사안 논거 결론을 갖다가 원문 그대로 다 써버리는 거죠. 일단 결론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판례에서는 뭐하고 이런 사건에서 이런 이유로 이런 결론을 했다까지 다 써버리는 거지. 거의 다 써놨네. 판례를 원문 그대로 적을수록 점수를 높게 주겠다고 하신 말. 근데 이게 모든 교수님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거 내가 어디 학교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학교에 조금 원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모든 교수님이 이렇게 다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판례와 현판례를 함께 작성해서 비교를 하면 좋고요. 판례본은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답은 학설. 시험 문제에서 학설까지 쓰라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민사소송법이나 민법이 익숙하신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특허만을 하시던 교수님들은 절대로 이렇게 문제 출제 안 합니다. 우리 특허하는 사람들은 학설이라는 게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답안지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통적인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하시던 분들이 특허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시게 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전통적으로 학설 대립을 제일 좋아하거든. 학회하는 게 자신만의 학설 소개하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으로 특허법도 자꾸 하시려고 해요. 그런 경우 가끔 뭐 학설을 쓰시고 나오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학설 쓸 내용들은 전부 다 사례지 핸드북에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설은 특허법조의라고 두꺼운 책에 다 집대성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학설들 다 정리해놨는데 학설인가 하여튼 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일본에서 건너온 거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교수님들께서 학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학설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특허법학회라고 학회가 있긴 한데 거기서 막 이 학설 저 학설 나오고 이렇게 민사소송법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 주회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 건너온 거 정리한 거, 그것만 해도 모든 학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특허법 주회에서 시험 문제 출제될 만한 쟁점들을 모아놔서 사례지 핸드북에 다 넣어놨습니다. 사례지 핸드북에 없는 학설은 절대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다른 학설 걱정하지 마세요. 사례지 핸드북에 그냥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상한 학설 공부하다가 이게 말리는 게 2차 시험이거든요. 특허법은 학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간혹 학설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제자께서 이쪽을 좋아하시는 그 베이스가 되신 분들이 특허 문제를 출제하셨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험에서 직접 학설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적어야죠. 그게 묻는 바 문제거든요. 학설을 쓰고 판례를 쓰시오 하면 학설 목차, 판례 목차 써야죠. 묻는 바대로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학설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유명한 학설은 적는데요. 이 학설은 전부 다 제가 2차 기본서나 사례지 핸드북에 넣어놨으니까 거기에 나온 것들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번 검토. 원래는 논술의 하이라이트가 이 검토입니다. 기존의 법은 이렇게 생겼었고 기존의 판례는 이렇게 생겼었고 기존의 이 법과 판례를 보는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학설에서 하셨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논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원래는 메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표는 100점이 아니고 6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검토를 지금 하는 것은 나는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단기간에 학교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쟁점들은 전부 다 검토를 정리해 놨습니다. 사례지 핸드북하고 그 기본서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것만 외우세요. 거기까지만. 제 검토대로 그냥 쓰세요. 그러면 가끔 이런 질문 하시거든. 그 검토면 강사님의 검토가 정답의 100점이라고 교수님이 누가 인정해 줬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와,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저는 지금 심판소송을 하고 있고 가장 이 특허업계에서 메인 되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제 견해가 신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나가 죽어야죠. 정말로.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건 절대로 안 하고 그래도 일단 학원가에서는 저는 누구하고 비교도 하기 싫을 정도로 단연코 압도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학계 나간다 하더라도 전 자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쟁점들에 대해서 스터디가 안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저 믿고 쓰셔도 절대로 점수에 마이너스는 없을 겁니다. 검토 제 의견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라방 검토.
법령과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 견해를 밝힌다는 게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그 김춘환 선생님 민사소송 시작하게 되고 또 이규 교수님 특강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나올 건데, 판례는 이렇게 했는데 타당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설 1설은 이렇게 했는데 타당하다. 뭐 학설 2설은 이렇게 했는데 부당하다. 이걸 쓰는 걸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써야 점수를 좋게 준다고 하고 있는데 특허법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목표 점수가 70점이에요. 특허법 목표 점수가 우리가 60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하는 정도로만 요약해도 괜찮습니다. 견해를 밝히고 바람직한 판단 기준을 설정한다. 제일 좋은 거 하나 잡아야죠. 그 각주 2번에 내가 써놨는데 이 바람직한 판단 기준을 제가 기본서나 사례진도부에서 웬만하면 판례 태도로 그냥 일치시켰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타당하다 웬만하면 쳤거든. 근데 한 두세 개는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라고 쓰는 검토가 오히려 검토를 쓰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너무 비논리적인 판례들. 그건 몇 개 제가 부당하다 썼습니다. 근데 여기 또 논란이 있어. 근데 난 걱정하지 말고 제 뜻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논란이 어떤 분은 이래요. 만약에 판례 태도를 부당하다고 써. 그럼 내가 바람직한 기준을 써줘야 되거든, 검토에서. 판례는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부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 대표적인 게 그거야. 권리법인 신문에서 진보성 무효사유 항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건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거든. 그러면 그건 부당하기 때문에 권리법인 심판에서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진보성 무효사유 항변을 인정하면 타당하다고 써.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쓸지가 이게 논란이 또 있거든요. 만약에 검토에서 판단 기준을 내가 판례하고 다른 걸 잡아. 그럼 결론은 그대로 쓰래. 뭔지 알겠어? 내가 권리법령 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사유 항변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단 기준을 잡아. 그럼 결론에서도 진보성 무효사유 항변이 된다고 하고 결론을 쓰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무섭거든? 왜 무섭냐면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쓰라는데 난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께서 이거 3분도 안 걸린다고 난 들었거든요. 채점하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검토에서 난 기가 막히게 스터디가 돼 있기 때문에 판례를 비판할 정도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원래 비판하는 게 능력이 더 높은 겁니다. 비판할 정도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판례를 비판하고 결론을 판례과 다르게 썼어. 근데 채점을 너무 순식간에 하다 보니까 결론만 딱 보고 이거 판례 모르네 이럴까 봐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요. 검토 몇 개를 부당하다고 칩니다. 난 웬만하면 다 타당하다고 쳤어요. 혹시라도 교수님이 나 판례 다 하는데 이거 모를까 봐 할까 봐 난 웬만하면 타당하다 했는데 몇 개 타당하다는 게 어려운 것들만 부당하다 쳤는데 부당하다 쳤어도 저는 결론을 다 판례 태도로 썼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 나중에 사례자료 보세요. 판례 태도는 부당하나 판례 태도에 따를 경우 정답은 이렇게 된다. 난 다 그렇게 썼어요. 그 혹시라도 수 보는 와중에 난 판례 절대 모르는 게 아니다를 강조하려고. 제대로 가세요 그냥. 결론은 기존의 법과 판례대로 가세요. 그게 각주 2번에 써놨습니다. 각주 2번에 법령과 판례의 태도와 견지를 같이 해도 좋고 견지를 같이 한다는 게 법령과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걸 견지라고 합니다. 논리의 그 흐름성. 반박해 좋다. 이건 부당하다고 쓰는 거죠. 다만 검토에서 판례의 태도나 견지를 반박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하에서는 그냥 법령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 사안을 살핀다 해서 결론은 저는 법령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너무 수시간에 채점하다 보니까 혹시 판례 모르나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라번 검토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견해는 해당 제도의 취지나 1조의 산업발전 이바지를 통해서 왜냐하면과 따라서의 논리 전개를 합니다. 결국 타당이나 부당이 되려면 나만의 기준점을 설정하고요. 이 기준점에 입각했을 때 저거는 부합하니까 타당하다. 이 기준점에 입각했을 때 저거는 부합하지 않으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럼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점을 나중에 여러분들 변리사하시게 되면 심판소송할 때는 드라마틱하고 정말 그럴듯한 걸 만들어야 되는 창의적으로 시험용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또 여기도 또 나오는 건데 100점짜리 하는 게 아니라 60점짜리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그 기준점을 잡는 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기준점이라는 것은 제도의 취지야. 제도의 취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비추면 용의는 부합함으로 타당하다. 제도의 취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치는 게 제일 만만해. 그래서 논술이라는 게 내가 이거 계속 얘기했었죠. 그 판례 심화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논리 전개가 1, 2, 3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꼬리 물기, 여기가 저울질, 저울질은 2개가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형평하다랑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형평하지 않더라도 이걸 우선시해야 된다. 이걸 비교 형량. 이게 공평, 형평. 이건 비교 형량에서 저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f A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A는 아니다. 이 중에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논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라는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거,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이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게 교수님이 1분 만에 읽기에도 가장 편합니다.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답안지는 항상 또 그런 것도 주장했는데 하나의 소설처럼 좀 구성하길 원했다. 그래서 제 답안지를 볼 때 이걸 외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소설적인 논리 전개를 본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쉽게 또 외워질 거거든. 난 그런 목적으로 또 답안지를 썼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1번 의 친 거 있지? 이걸 쟁점 의라고 했는데 여기다 제도의 취지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사진 좀 보세요. 여기 취지에 있는 걸 여기다 써먹는 거야. 판단 기준. 앞에서 여기서 취지 잡았잖아요. 판단 기준에서 현행 법과 판례를 쓰고 검토라는 게 이 현행 법과 판례가 타당인지 부당인지를 치라 그랬잖아.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기준점이 여기 딱 들어왔기 때문에 타당하다. 지금 이 기준점에서 여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기준점을 잡는 거를 요걸로 잡는다고. 그러면 꼬리 물기가 다 된다고. 답안지가 다 꼬리 물기로 하나하나 들어가게 된다고. 이거 뭔지는 또 계속 사회자님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내용을 쳤구나. 이게 보일 겁니다. 취지를 기준점으로 잡는다. 그 다음에 취지로 기준점 잡기 어려울 때 기준점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 만만한 게 산업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발전이랑 기준점을 봤을 때 이렇게 판례하는 게 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타당하다. 이게 제일 만만한 거예요. 이거 뭐 할 거 없을 때 산업발전 쓴다 이런 거고 웬만하면 취지로 가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답안지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한편 절차에 관한 문제는 내가 아까 문제 유형이 절차 권리 제도 이런 게 있다고 그랬었지 그 중에서 절차라는 것은 우리 1차 때 했던 주체기관 서면 이거 하는 거예요. 우선권자 할 때 주체기관 서면 정론골자 할 때 주체기관 서면 이런 거는 주체기관 서면 법령이 있잖아. 그게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잡은 게 아니라 야 그냥 이렇게 하자. 야 그냥 주체기관 서면 이렇게 하자.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날짜 같은 거 있잖아. 날짜 같은 거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도 많거든. 이거 왜 12개월로 잡았어? 그런 거 없는 게 많아. 그냥 이렇게 하자. 야 느낌상 저거는 6개월 너무 짜다. 7개월도 좀 이상하다. 깔끔하게 1년 가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검토 칠 게 없어요. 절차 문제는 검토 안 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냥 법령의 태도만 쓰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논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검토가 필수긴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검토가 없는 문제도 있다. 그거 뒤에 문제 유형별로 하면서 답안 작성 말씀드릴 거고 또 사례진북에서도 나올 거니까 참고를 하세요. 나중에 GS 가더라도 기초 JS나 실천 JS에서 판례 문제가 나오면 난 모든 게 뭐 검토가 있어. 근데 절차 문제, 법령 문제 나오면은 검토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절차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명분 없이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에 불과한 법률 태도가 많아서 검토를 생략해도 좋다. 그러니까 날짜를 갖다가 왜 12개월로 잡았냐, 이게 타당하다 부당하다 치는 게 아니라 그냥 12개월이니까 12개월로 결론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나 그 이외의 문제는 검토가 메인입니다. 4번. 여기도 이제 그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영어로 앞글자를 따갖고 그 법대에서는 약칭을 하거든요. 이게 기본 논술의 목차 형태입니다. 영어 앞글자를 따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기본 형태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써놨지만 내 다 4번, 5번은 하나로 없습니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으로. 왜냐면 내용이 중복되거든. 구체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사항을 갑은 뭐고 을은 뭐고 병은 뭐고 사안에서 뭐 영상 녹화 방법 아니면 갑 이게 바로 법과 판례의 문장 말고 이외의 문장들, 현상에 대한 문장들이 있거든요. 법에 나온 문장들 말고 갑은 2021년에 공개했다. 그럼 갑의 2021년 공개는 이렇게 가는 거. 그게 구체적 판단이야.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여기 판단 기준에 잡은 법조문 있죠. 그걸로 적용하는 거. 그게 구체적 판단이거든. 그 우리 판례 심화 강의에서도 했지만 판사님이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이거를 법을 적용한 다음에 결론을 내린다고 했거든요. 결론은 누가 이겼다야?
법 적용이라는 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그걸 법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게 부채적 판단이거든. 답은 2021년에 공개를 했는데 판단 기준에 따르면은 비밀 유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은 그건 29장 각부지 공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공개는 비밀 유지 없는 불특정 다수인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지다. 여기까지 쓰는 게 부채적 판단이야. 그 다음 결론은 그게 공지기 때문에 뭐 신규성이 없다. 이게 정답 쓰는 게 결론인 거고. 무슨 사실관계가 있으면 특허법을 적용해서 아니면은 공지라는 그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법을 적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넌 졌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부채적 판단이고 이게 결론인데 이 소리가 이 소리여갖고 뭐로 나눠 쓰냐 갖고 저는 그냥 다 같이 써요. 근데 이거는 야 이거 법대에서 정통적으로 저거 다 나눠 쓰는 게 목차에 일관된다는데 너 문제의지도 무조건 쓰라면서 저거는 왜 겹쳤어? 괜찮아. 난 저거 갖다가 겹쳤었다고 뭐라는 교수님 한 분도 못 봤어요.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저대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모든 사례적 핸드북은 한 4-5문제? 뭐 10문제 안 될 거야. 빼고는 다 겹쳐 있어요. 몇 개는 내가 구체적 판단 결론을 따로따로 쓰긴 했는데 거의 다 겹쳐 있습니다. 이게 단원 목차고. 그 다음 봐봐. 응? 이게 정답이지. 이거 정답 여기다 버무리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 정답은 여기 검토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검토할 때는 기준점을 취지로 잡으라 그랬지. 취지는 여기 의에 쓰는 거지. 결론이 있어야 문제의지부터 의, 검토를 쓸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다 이거 연결되거든. 내가 다 꼬리물기라 그랬잖아. 꼬리물긴 역으로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잡혀야 이거 뭘 쓸지 이거 뭘 쓸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답안지 쓸 때는 문제 보자마자 정답부터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30점짜리는 10분 안에 정답 찾았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분들은 뭐 15분까지도 가게 되는데 이거 만약에 10분 오버되면 남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시험장에서 남들 쓰는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말립니다. 정신적으로. 말리면 더 해서 난 저 결론을 10분 안에 찾았으면 좋겠어. 만약에 10분 안에 안 찾아지면 어차피 더 생각한다고 안 찾을 수 있거든? 그럼 쓰기 시작하는 거지. 좀 그렇게.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거 목차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목차 설정할 때에는 문제 보자마자 정답이 도출이 돼야 돼요. 정답이 도출되면 무슨 내용을 쓸지 이거 다음이 이거야. 어차피 의나 이런 거는 영혼 없이 튀어나와야 돼. 정답이 나왔으면 야 이거 선택받으면 정답이니까 선택받으면 의죠. 이거 우선권 조정이 답이니까 우선권 조정이 영혼 없이 나와야 되고 영혼 없이 나올 정도로 많이 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할게. 이거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정답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문제들 분명히 있거든. 2차 시험장에. 알고 가세요. 그러면 막 이런 거 좀 그냥 쓰기 시작하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할게. 이거 판단기준 내가 5점당 1목 찾아보라고 그랬죠. 이거 몇 개 잡을까? 7점짜리는 목차를 2개 잡으니까 여기서 2개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판단 기준에서. 이거 뭘로 2개 잡을까? 여기까지 고민하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쓰기 시작했을 때 의나 팔레트도 이건 영혼 없이 쓸 수 있어야 돼. 딱 결론하고 여기서 목차 몇 개 잡을까만 고민한 다음에 답안 작성은 영혼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김영남 변리사하고 아마 상담도 하고 있을 거고 그 메일 쓰기도 할 거고 또 스터디도 할 건데 정말 많이 써봐야 돼. 정말 많이 써봐서 이런 유형도 써보고 저런 유형도 써봐갖고 그 중에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 숨은 그림이 아니라 퍼즐 맞추기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유형 써봤어, 저 유형 써봤어. 근데 시험 문제 이 유형하고 저 유형 짬뽕 문제야. 그럼 이쪽 퍼즐하고 저쪽 퍼즐 해갖고 여기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게 퍼즐 맞추기 하는 거고 목차에서 퍼즐을 다 맞췄으면 답안 작성은 영혼 없이 써줘야 돼. 난 눈 감고도 써줘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팔레 심화경에서 말씀드렸지 이거 펜 몇 개 빈펜 만들었는지 그런 거 그 재미삼아 공부할 정도로 많이 한다고 그거 많이 써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 많이 써보면 어차피 쓰는 내용은 똑같아지잖아. 이거 퍼즐 맞추기만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공부되신 분들은 내 사례지 핸드북이나 GS나 이런 거 보면서 내용은 이제 다 외웠다고. 내용은 다 똑같이 쓰니까. 뭐 선택 발명 의의하면 똑같이 쓰잖아 맨날. 무슨 이 문제에서는 선택 발명 의의를 가나다라고 쓰고 저 문제에서는 선택 발명 의의를 거나다라고 쓰고 말이 안 되잖아. 다 똑같이 쓰는 거지. 그게 다 되신 분들은 이것만 연습합니다. 2차 시험할 때. 이거 퍼즐을 어떻게 맞출까. 그래서 그거 있잖아. 2차 시험장 가기 전에 전 과목을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만에 다 본다가
이런 거 위주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4번 구체적 판단. 검토해서 설정한 판단 기준을 설문에 적용해서 사안을 해결하고요. 이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 판사님이 하는 과정. 문제에 따라 사안 적용이 깊이 있게 필요한 경우는 3줄. 이게 특허 같은 경우 진보성을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진보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실무형 문제 나왔을 때는 그걸 반드시 필요했었고 실무형 문제가 폐지됐어도 실무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유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내용 그런 거. 그게 무슨 문제인지는 제가 사례제인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거는 구체적 판단이 이거 4줄, 5줄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나 상표는 이거 깊이 있게 써야지 점수 많이 준다는 교수님들도 많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3줄 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 전통적으로 민사소송법이나 민법처럼 그쪽 라인 있지, 그쪽 라인들은 구체적 판단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건 뭐 1.5줄 미만으로 간단하게 치면 돼요. 무슨 유형인지는 제가 다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문형 문제라는 게 가불명이 없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선택 발명의 진보성 인정 요건을 서술하시오. 거긴 가불명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쟤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걸 단문형이라고 하거든. 단문형은 가불병, 뭐 2021년 3월 5일 이런 사실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4번이 없어요. 단문형 문제는 구체적 판단 결론이 없어도 좋다. 5번 결론. 한중도로 정답 쓰는 거고요. 구체적 판단 목차가 다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4페이지. 답안 작성 전 초안 요령. 이미 다 했습니다. 문제 읽자마자 정답 찾는 게 관건이 됩니다. 여기 결론 찾아요. 여기다 결론 버무릴 거고. 그 다음에 결론에 뭐 단어가 나올 거잖아. 이 단어들 중에 절차, 권리, 제도와 관련된 거 여기다 하나 잡아서 의 쓸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나와 의도 뭘 쓸지 잡을 거고. 정답의 선택발명 의 쓰는 정답의 우선권자는 의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 법하고 판례는 영혼 없이 나와야 되고. 이 검토 칠 때 의 요걸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가 써져 있어야 검토를 칠 수 있는 거고. 의는 결론이 있어야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답안지는 이렇게 쓰는데 초안은 역으로 잡는 거예요. 결론 먼저 잡고. 제가 이제 사례제 핸드북은 전부 다 저런 식으로 할 거니까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다음 메일 쓰기도 다 저렇게 첨삭해 드릴 거니까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2. 배점 고려해서 판단 기준 목차 설정한다. 내가 여기 판단 기준을 써놨지. 다시 한 번 하지만 문제유지하고 의의는 영혼 없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많이 써놔봐야 돼. 의의는 내 사례제 핸드북에 웬만한 의의 다 써놨어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최근 기출문제 적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례제 핸드북만 외워도 의의는 다 쓸 수 있다고. 벗어난 의의가 없다고. 정확하게 다 외우셔야 돼. 그거는 아예 이견이 없을 정도로 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마다 시험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은 판단 기준 목차를 뭘 잡을지 퍼즐 맞추기만 이제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냥 결론하고. 근데 이 판단 기준 목차도 제가 많은 고민 끝에 60점에 최적화된 것을 찾았다고 했죠. 그게 5점 단위 목차야. 이거 그 작년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민소법이나 상표 적용 될까요?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내가 단언을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제가 민사소송법이나 상표법을 다 그 검토를 깊이 있게 한 상태에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는데 단어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연습은 해봐도 괜찮아요. 다 통할 겁니다. 배점 분량은. 어쨌든 특허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다 통합니다. 이건 모든 기출문제 다 통합니다. 특허에서는. 문제에서 묻는 바가 2개 이상인 경우는 묻는 바대로 잡고 그거 이거 있어요. 묻는 바 문제는 퍼즐 맞추기가 필요가 없어.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그냥 이목차 쓰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영혼 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묻는 바 문제가 당연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고민 좀 해야 돼. 5점당 하나를 생각해라. 예컨대 배점이 8점인 경우에는 유명한 학설이 존재하지 않나 무조건 2개를 써야 되는데 보통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을 거거든. 하나를 고민하는 것을 이제 연습해 나가야 된다. 스텝 3. 그걸 총괄은 의의를 쓰는데 의의는 영혼 없이 나와야 돼서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초안은
정답과 5점당 1모차에서 몇 개를 쓸지 여기까지가 관건이 될 거다. 여기까지 결정됐으면 답안 작성을 시작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거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30점짜리는 10분, 20점짜리는 7분 이러면 좋은데 이것도 있어요. 제가 사례젠드부에는 두 가지 스타일 다 있습니다. 저는 그 3점짜리, 30점짜리를 다 정답 찾고 쓰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문제유지를 30점에서 설문 1에서는 뭐, 설문 2에서는 뭐, 설문 3에서는 뭐, 문제유지는 난 통으로 썼거든. 근데 요즘에 대부분 분들은 또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 3점짜리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문이 3개야. 10점, 10점, 10점. 그럼 하나씩 하더라. 그 설문 1에 대해서 초안 잡고 답안이 쓰고, 그 다음에 5은 또 다시 또 설문 2에 대해서 초안 잡고 답안이 쓰고, 설문 3에 대해서 초안 잡고 답안이 쓰고, 이런 분들이 또 많더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자기한테 맞는지를 메일 쓰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 방식도 해보고 저 방식도 해보세요. 해봐서 찾고, 만약에 그 3점 안에서도 소문제별로 초안 잡고 답안이 쓰는 게 편하다면 내가 말하는 그 10분이라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 난 그 10분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다 잡을 때 10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 개별적으로 할 거면 이건 또 시간이 다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20점짜리는 보통 7분, 30점짜리는 10분 이렇게 잡았었는데 소문제별로 잡을 거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답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시 문제 하나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가시죠. (5페이지) 48의 기출문제. 이게 단문형입니다. 생단문. 단문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가불병, 뭐 2021년 5월 1일 이런 사실관계라는 게 전혀 없는 걸 단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문형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 판단이라는 목차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1번 진보성 판단의 일반적인 순서를 제시하고 그중 용의도출 여부의 판단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건 15점이라고 해서 100점이 굉장히 길게 나왔잖아. 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이게 묻는반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목차를 일반적 순서 목차 하나 잡고 용의도출 방법 목차 하나 잡는 거야. 뭔지 알겠지? 묻는반 문제는 5점당 1목차가 아니라 묻는 바대로 잡아야 돼요. 이거 레퍼런스 먼저 잡고 가면 근데 오늘은 오전 수업이 있었어요? 오전 수업 원래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나 오늘이 휴일인 줄 몰랐네. 원래 오전 수업은 오늘은 없었어요? 그래요? 아니 나는 또 예를 들어서 제 시간표는 다 우리 김영남 변리사가 짭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이가 나는 일 시키고 자기는 휴강했나? 나 그거 궁금해갖고 그래요? 원래 없었어요? 그래. 그래도 제가 우리 영남이를 학원 쪽은 대표를 시켜놔서 제가 말 잘 들어야죠. 대표만. 근데 어차피 일해야 돼서 나왔다가 강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사무실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정신줄 잘 하시고, 그 다음 온라인 분들 내가 추천하는 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요. 공부도 변리사 시험 공부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난 일하고 나왔어. 나 할 일이 많은데 사무실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건물 갔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도 일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럼 나도 일을 안 해. 나는 할 일이 많은데 안 하게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안 나왔겠지. 그게 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합반 만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휴일이어도 여기는 다 공부하는 거 나도 공부해야지 하면 공부가 되거든. 그래서 온라인 분들 아주 철저하게 잘 생각하세요. 일반인하고 같이 있으면 추석 때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종합반이나 이런 친구들 같이 있으면 추석 때 공부를 했겠지. 내가 맨날 뭐라 했거든. 야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공부했겠죠. 근데 일반인하고 같이 있으면 추석 때 아무도 공부 안 하고 아무도 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안 된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 2차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2차는 같이 해야 돼요. 1차는 그걸 내가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2차는 이미 1차까지도 공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좀 약해져 있고 해서 혼자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같이 해야 돼요. 야, 이거 우리 그저 판례 심화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1번 29조는 각구주의 특정하고 2번 청광 특정하고 3번 이거 특정한 것끼리 대비하고요. 대비라는 것은 진보성도 1대1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청광을 분설하고 뭐 A, B, C라고 하면 디스클로저는 잡고 이걸 주 선행발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우리 판례 심화 강의도 수도 없이 했는데 또 하는 게 아니 저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래. 주 선행발명 변경도 새로운 거주류다. 그 주 선행발명 변경이라는 걸 알려면 진보성도 1대1 대비한다. 그걸 알아야지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대비가 차이점 추출하는 겁니다. 동일, 여기가 차이. 그럼 차이가 실질적 동일 차이면 실적 동일한 게 새로운 효과가 없으면 실적 동일이라고 그랬지? 그럼 신규성 위반. 근데 신규성은 있을 정도의 차이면 그 다음에 이제 진보성 보는 거야. 진보성이라는 게 구성의 곤란성 보는 거예요. 이걸 과거에는 용의도출이라고 표현했었거든. 근데 뭐 일본식 한자랑 일본식 잔재를 철폐하자라는 게 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 표현 많이 없애버리고요. 저걸 이제 쉽게 발명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건 좀 과거여서 용이 한자가 아직 남아있을 텐데. 예측곤란 효과 있으면 인정된다 그랬어요. 이 예측곤란 효과라는 것은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동음이어 조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효과의 현저성이 있으면 예측곤란 효과가 인정되고요. 효과의 현저성이라는 건 우리 판례에서 굉장히 많이 본 것처럼 이질적이거나 양적 효과. 이걸 다른 말로 더 나은 효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진보란 게 원래 더 나은이 있을 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더 나은이 없다고 항상 진보성이 부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대등한 효과라 할지라도 그런 구성도 그 효과가 졌어. 그럼 기술의 풍부화라고 해서 산업 발전에 도움된다고 해서 이것도 진보하다고 한다 그랬지. 그럼 대등한 효과라 할지라도 기술의 풍부화. 이 진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보성 판단 순서였죠. 여기 판례 심화 강의에서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잡아볼게. 초안. 초안은 결론하고 판단 기준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의의는 영혼 없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제가 사례 강의나 기출제스나 메일 쓰기나 다 저 초안 잡을 때는 세 가지로 잡을 거예요. 정답, 판단 기준 5점 당 1목 자는 묻는 바, 그 다음에 의의는 뭘로 설정할지 이렇게 할 거거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는 거야. 내일 메일 쓰기부터. 그리고 메일 쓰기도 특허는 그냥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뭐라도 쓰세요. 바로 시작할 테니까. 그리고 메일 쓰기가 판례 심화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 쓰고 랜덤화해서 한 분 거를 뺏어서 그분 걸 첨삭을 할 거거든요. 그게 메일 쓰기인데 누구 걸 뺐는지를 우리 김용남 변리사가 정해놨는지 모르겠다. 그거 한 명 뺏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줘서 올릴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뭐 부담감 갖지 마시고 작년 종합반 분들은 서로 자기 거 해달라고 했거든. 내 거 해주세요. 내 거 해주세요. 그런 모습이 올해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 그건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 좋다. 자세 굉장히 좋다. 나도 신랄하게 비판할게. 해갖고.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작년 종합반은. 그럼 서로 좋거든. 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럼 자기도 안 쓰고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잘 주세요.
이게 결론이 반문여 문제는 결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 순서를 쓰라고 했는데 순서가 이거야. 단문형은 이거 안 써도 돼. 왜냐하면 판단 기준하고 결론하고 똑같거든. 순서가 이거. 29장 각호지 특정하고 청구항 특정한 다음에 대비해서 곤란성 판단한다. 이게 순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너무 쉬워. 묻는 바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도 두 개야. 이 용의 도출 판단은 예측 곤란 효과가 있을 때 용의 도출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론이고 판단 기준은 5점당 1목차가 필요 없었어요. 여기는 이게 아니었고 여긴 지금 묻는 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대로 잡는 거예요. 판단 순서 잡고 그 다음에 이거 용의 도출 방법. 그리고 이 순서를 판례 문장은 목차 안 돼 있었잖아. 우리 판례 심화에서 했잖아요.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고 청구항을 특정한 다음에 대비해서 급발소기 통자 입장에서 추론 시 나타난 증거 자료에 기초한 급발소 통자 입장에서 용의 도출 표현은 뭐라고 했었지? 가능한 제를 평가한다 해서 문장으로 돼 있었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난 그거보단 이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떤 교수님 판례 원문을 그대로 쓰라고 하는데 그건 하여튼 한 분한테 내가 들은 거고 나머지 그냥 제 사례대로 써도 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목차 잡으세요. 이것도. 판례를 이걸 다 문장으로 하면 눈에 잘 안 보이거든. 저 이거 다 나눠놨거든. 목차를. 판례의 태도에서 이렇게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순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지켜진 거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것들은 내가 검토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명분이 없는 것들은 검토가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용의 도출도 이제 판례로 쓰는 거고. 어쨌건 초안에서는 이 판단 기준에서 목차를 몇 개 잡을까인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묻는 바대로 순서와 용의 도출로 이렇게 잡으면 돼. 잡고 나머지는 판례의 태도 검토, 판례의 태도 검토하면 되는데 검토가 이제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없는 것들은 이제 사례진도에 안 써놨어요. 그런 거는 판례의 태도만 쓰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의의는 이게 진보성 얘기니까 이거 진보성을 잡아버리면 돼요. 답안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문제요지는 목차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문제요지는 저 정답 나왔으면 그냥 정답 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목차 안 잡고 바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6페이지 1번 문제요지. 설문에서는 판단 수와 곤란성 판단 방법을 살핀다. 이게 약간 좀 묻는 바하고 좀 너무 겹쳐진 건데 제가 사례자들 중에 몇 개가 이제 제 의도대로 조금씩 안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더 좋게는 29조량 각호지를 특정해서 곤란성을 판단하는 판례 태도와 그 다음에 예측 곤란 효과가 있을 때 진보성 인정한 판례 태도를 살핀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답을 좀 더 버무린 건데. 그 다음에 의인의 이 진보성 쟁점들이기 때문에 진보성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그냥 외워놔야 되는 거야. 진보성이라는 것은 통상의 주체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창작 수준의 난이도로 말하고요. 이는 신규성이 있어도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 특허권을 인정하며 이거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영국에서 특허 제도가 생기고 영국에서는 산업성 연관성과 신규성이 있는 특허권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공장 만드는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점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만 돈 벌고 싶어갖고 특허 만들었다 했죠. 자기들만 공장 짓고 남들은 공장 짓지 말라 이거야. 나만 돈 쓸어 담게. 그때 이제 산업성 연관성, 대량 생산 가능한 거와 신규성, 처음인 거면 다 특허를 주니까 정경유착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면 다 특허를 받아서 기존 돈 벌기 시작한 애들이 특허 제도를 알 거고 특허 제도를 아는 애들이 다 추가하고 다 특허를 받아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젊은 세력들, 이제 태어난 사람들, 이제 태어났더니 다 특허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연구력이 너무 저해되다 보니까 그럼 안 해. 그럼 니네 혼자 다 해버려. 이렇게 돼서 이건 오히려 산업의 저해가 된다 생각해갖고 진보성이라는 거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규성만 있을 때 특허를 줬을 때의 폐해를 차단하고자 진보성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게 특허권을 좀 줄인 거예요. 특허권을 줄여서 신진 세력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줄 수 있게.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심화 강의나 이런 데서 그냥 제가 내 말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이해했으면 이제 이거 외우면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규성이 있어도 진보성 없는 바람에 특허권이 난립해갖고, 너무 많아져갖고, 야, 그것도 치면, 아예 안 해버려. 산업발전 저해할 수 있어서 만들어진 거다. 뭔지 알겠지? 이해됐으면 이제 외우라고. 제가 그 사례진도 보면 여기다 키워드에다가 구름고시 밑줄을 놨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외우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조언을 드릴 건데, 두 문자보다는 저는 키워드가 좋아하고 제 공부 스타일대로 좀 잡아드린 거거든요. 뭐 두 문자가 원하시면 두 문자를 따로 만들어주시면 저는 키워드로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키워드와 함께 어떤 내막에서 내가 이런 문장을 썼는지를 또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그럼 내막이 기억나면 또 잘 외워지니까. 그 다음에 3번 여기서부터 이제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는 묻는바 문제였기 때문에 가번, 순서, 나번, 판단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소장에서 쓰는 그 기호입니다. 분류 기호. 이게 그 대법원 소송 규칙이란 데 있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가번, 그 다음에 가로 1번, 가로 가번. 뭐 이렇게 저는 순서를 가고 있거든요. 이거 저 따라해도 되고, 이거 번호야 뭐 편한 거니까. 그 다음에 원래 이건 없는 건데, 이건 너무 복잡해져 갖고, 이거는 원래 소송에서는 없는 건데, 로마자도 좀 쓰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소문제별로 따로따로 하는 경우에는 1번 설문일에 대해서, 1번 문제요지, 이렇게 가고, 그 합쳐서 하는 경우는 1번 문제요지, 2번 설문 1에 대해서, 가번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의가 각 설문마다 하나로 퉁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성이라는 테마 하에 이거 묻는 거, 이거 묻는 거, 이거 묻는 경우가 있거든. 그건 이렇게 잡아요. 1번 서설, 서설에서 퉁으로 잡는 거 의치고, 2번 설문일에 대해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이거 뭔지 이미 익숙하지? 이거 이미 우리 그 판례 심화 강의에서 드린 그 답안지들이 다 저렇게 써 있었어요. 익숙해야 돼. 내가 그거 바로바로 외우라 그랬었잖아.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가번, 순서 1번 청구항 특정하고 2번 29장 각호지 특정하고, 그리고 선택이라는 건 신규성이 없는데 진보성이 있습니다. 같은 기술 분야 보는 거. 3번 대비하고, 그 다음에 4번 고난성 판단한다. 이제 그거는 나번 용의도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다 안 써놨네요. 나번 곤란성 판단하는 용의도출은 팔레트에도 예측곤란이 있으면 되고, 그 순서라는 것은 특별한 명분이 없어갖고 검토를 안 썼는데 여기는 이제 판례이기 때문에 검토 썼습니다. 발명의 본질은 효과예요. 그래서 전부 다 효과로 가는 겁니다. 예측 불가 효과가 있을 때는 산업발전이 분명히 일조하기 때문에 이게 저거친 거야. 검토라는 게 기준점이라는 게 취지 갖다 잡아오라고 그랬잖아. 취지라는 것은 아까 진보성이라는 건 신규성만 있으니까 특허권이 난립해갖고 폐해가 생겼다가 취지였잖아. 그거를 하면서 검토 쳐도 되는 거고, 그거 하면서 검토 치기 귀찮으면 만만한 게 산업발전이야. 1조. 특허법이라는 산업발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성 있는 것만 특허권을 주고 없는 것은 특허권을 안 줘서 특허권을 난립하지 않게 하는 게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보통 검토 칠 때 이 기준점 잡는 거는 여기 의의 침 취지 아니면 산업발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할 거 없으면 다 산업발전 집어넣으면 돼. 산업발전. 야, 이게 산업발전 좋은 것 같아. 진보성? 그거 잘 만들었어. 그게 있어야 산업발전 될 것 같아.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제일 만만한 검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없어 보이지도 않고. 예측곤란 효과가 있을 때는 산업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법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춰보면 예측불가 효과만 특허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친 겁니다. 산업발전용. 그 다음에 구체적 판단 및 결론에서 예컨대 나온 거 있죠. 이건 분량 늘리기로 넣은 건데 이런 분량 늘리기들은 다 살인적으로 넣어놨으니까 따로 걱정하지 마세요. 심사 기준에 예시들입니다. 청구한 기대 발명이 인용 발명이 시사되는 효과를 갖거나, 이게 효과가 예측된다는 소리예요. 인용 발명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면은 X 효과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거 시사되어 있거나, 인용 발명이 구성 일부러 더 나은 효과가 없는 자연을 준 균등물 치유하다가, 이 균등물이라는 게
권리범위 판단에서 나온 거지만 그게 효과의 실적 동일이죠. 과제 해결이 갖고 효과의 실적 동일하고 쉽게 변경, 효과의 실적 같은 거잖아. 그게 예측 곤란 효과가 없다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효과도 비슷하고 잘 알려지니 예측도 다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말미 규산을 그대로 이용한 채 산업 현장 중에 구체적 적용에 따른 단순 설계. 이게 수치 한정 발명이 다 이걸로 가는 거야. 응? 논문에서 A랑 B랑 있으면 X 효과가 있다고 써놨어. 근데 그걸 이제 제품화하려면 함량 들어갈 거 아니야. A를 뭐 10% 넣을지 20% 넣을지 함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단순히 트라이얼 에러. A를 20% 넣었더니 망가져. 30% 넣었더니 괜찮아. 30% 넣었다. 이게 아이디어를 구체적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물. 이것은 창작물이 아니라 당연히 산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걔만 특별하게 창작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거. 수치 한정이 보통 여기로 빠집니다. 구체적 정교에 따른 단순 설계 변경에 있어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중요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단순한 게 하시면 돼요. 이 심사 기준에 있는 분량 늘리기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례 강의 끝나면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할 건데 얘를 왜 저 심사 기준 분량 늘리게 했냐면 이게 심사 기준 문제거든요. 심사 기준에 이렇게 똑같이 써 있습니다. 진보성 판단 수선을 해갖고 1번 29강 가고시 특정하고 2번 총공 특정하고 3번 대비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용의 도출 판단 방법을 심사 기준 대놓고 베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안지도 심사 기준으로 써놓은 거예요. 문제 알겠죠? 그런 건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제가 어디를 출처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신 겁니다. 다 잡아든다 했었지 나중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유한 진보성 판단 방법 이거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시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